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11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일순환, 신림동 스타일을 보통 일순환, 이순환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번 할 때마다 이제 좀 패턴이 조금씩 바뀌는데, 지난번하고 이번 과정하고 어떻게 좀 달라지느냐, 이런 부분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기출문제, 그러니까 객관식이라는 것이 어떤 식의 문형이 나오는지, 문제의 어떤 스타일, 유형, 이런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보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같으면은 좀 실전적으로 빨리 가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기다릴 시간이 없죠.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기간에 또 넘어가야 할 사안은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론적인 것 또는 원리 원칙 이런 거 다 떠나가고 실전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해도 바뀌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이제 학습하는 어떤 이제 패턴, 또 기출 문제의 어떤 패턴이나 이런 걸 좀 빨리 좀 분석해 갖고 공부한 방법을 좀 찾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는 유형 분석을 좀 잠깐 좀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보다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패턴이나 속도는 좀 빨라갈 겁니다. 특히 이제 1편, 2편, 3편에 대한 부분은 조금 좀 빠르게 좀 진도를 나갈 편이고요. 뒤쪽 파트에 역시 좀 비중을 좀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식적인 이제 스케줄은 기본 이론 2개,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 그 다음에 이제 동형 문제 이렇게 들어가고, 이 4개가 기본 컬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해갖고 뭐 이제 종합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형태, 또 뭐 집중 정리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입문 강의는 이건 시간 날 때 보시면 좋은데, 아마 지금 같으면 이거 들을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재 있는 스케줄도 바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참고로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들으시라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왔습니다. 이제 단권화 과정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지난번은 이제 좀 개념 정리 위주로 일순환을 했다면은, 이 단계에서는 좀 실전용으로 가겠다. 그래서 기본서 개념 자체를 아예 있잖아요. 그 요약집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집으로 핵심 정리집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들어가고 기본서는 부교재로만 이제 활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업 때 가능하면은 기본서에 대한 부분, 요 기본서죠. 기본서는 필요한 파트만 이제 언급하고요. 나머지 그냥 좀 빠르게 좀 나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재 좀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이 교재는 현재는 아직까지 출간이 안 됐어요. 아마 다음 주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정도 좀 딜레이 좀 늦을 것 같아갖고 미리 좀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근데 여기 이제 파일로 보시든가 또는 이렇게 이제 들어온 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양면으로 잡았어요. 양면 잡아갖고, 그러니까 이제 짝수편에는 기본 이론 요약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홀수 페이지에 속한 쪽은 이렇게 판서 노트입니다. 판서 노트를 좀 넣었어요. 지금까지 필기 노트를 교재화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래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큰 이유가 수업 환경이 변화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옛날만큼 꾸준하게 기다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좀 빠른 결과를 좀 원하는 부분도 많고, 또 생각해보니까 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집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적어도 판사는 노력을 하잖아요. 한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기에 좀 많은 편이었거든요. 다른 선생님보다 많은 편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좀 부담감을 좀 줄여보겠다. 이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노트를 좀 중심해 갖고 이렇게 보시면은 좀 회독수를 빨리 돌릴 때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쯤에 정식 교재를 보시고, 일단은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좀 풀어야 돼요. 근데 사실 기출문제를 100% 다 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출문제 문항수도 있지만은 난이도 같은 것이 기출문제 안에서도 등급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형 문제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3단계 학습할 때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일단 이제 문제라는 게
두 가지 기준을 잡아요. 하나는 이제 난이도고요. 두 번째는 빈도인데요. 근데 제일 우선시 두는 거는요, 우리 같이 이제 상대평가 아닌 절대평가의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는 역시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빈도라는 걸 분석해 갖고 보면은 많이 나온 출제된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제가 많이 된 영역이 있고, 그럼 출제가 많이 된 영역은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빈도별 분석을 통해서 이제 들어간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 이제 난이도인데, 근데 이제 개인마다 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행정사에서 행정학을 몇 점 받아야 되나 라고 얘기하면 사실 정답은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본다면 맥시멈 70점 받아야 되지 않나 이거거든요. 사실 이제 70점이 어떻게 보면 기본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경우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나는 이제 뭐 민법이나 행정법에서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잘 나와. 그러면은 행정학에서는 60점만 받으면 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게 돌아가면서 한 과목씩 어렵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 전략을 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점 정도는 여유를 좀 둬야 되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할까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빈도고 그다음 난이도인데 난이도도요. 상, 중, 하가 있을 때 통상 봤을 때는 중, 하 정도는 당연히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까지 굳이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이 개인별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어느 정도 어디까지 충족할까라는 것이 제일 큰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단계에서는 중하 정도에서만 일단 이제 좀 선을 끌려고 합니다. 더 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행정서 문제도 상급 문제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리고 좋은 문제도 많아요. 하지만은 일단 이제 선을 정꿔갖고 여기까지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 진행한 만큼 기출 문제를 조금씩 있잖아요. 관련된 파트를 조금씩 더 풀어갈게요. 다는 아니더라도 한 30% 정도는 풀 생각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기출문제집은 아마 나올 때 같이 출간될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하고 나중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갖고 좀 강의 진행의 향후 과정하고 좀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 보고요. 이제 유형 분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 어떤 스타일의 문제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학과목이라는 것이 가진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과목은 법학하고 좀 다르거든요. 법학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거의 판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판례에 맞춰갖고 어떻게 분석할까라는 문제지만 행정학은 이론이거든요. 이론 과목에서는 그 문제를 문형을 출제할 때 그 대표적인 형태가요. 개념 묻는 문제가 사실은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의 시작은 개념을 잡았다 안 잡았다 이 자체가 있잖아요. 한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념형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공유지 비극이란 뭐냐? 그냥 묻는 겁니다, 이게. 공유지 비극이 뭐냐? 이게 뭐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지만 하딘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공유지에서 어떤 이제 사적 극대화가 공적 극대화를 파괴하여 모두 공유한다. 이게 기본 개념이거든요. 이런 개념이고 조금 더 들어가면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게 설명한 이유 이제 결론이에요. 그런데 모든 문항이 우리가 정형화된 패턴만 나오진 않아요. 이 중에서 꼭 한 개나 두 개 정도는 내가 듣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새로운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해고, 두 번째 키워드를 기억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물을 때는 이해를 하면은 이게 유추가 가능해요. 유추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키워드를 좀 기억해 두면은 이제 결정적인 오류를 좀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공유지 비극은 모임승차 문제를 설명한 이론이거든요. 이 자체가. 모임승차의 문제와 관련된 파트예요. 그래서 상반이 이렇게 쓰면 어때요?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이제 개념형 문제의 가장 기본형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을 묻는 표현인데 이거는 기본기입니다. 기본기는 언제냐면 지금 그리고 다음 과정까지 우리가 공부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4월까지 기본 개념만 잡히면은요 시험은 충분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비교하는 개념이에요. 보통 우리가 개념 확장시키면 특징이 됩니다. 특징이나 특성이 있는데 특징이나 특성을 얘기할 때는 항상 비교하는 개념이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과 비교되는 개념을 잡을 때는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정치와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경영과의 관계예요. 근데 보통 이런 스타일 문제를 볼 때는 주로 어떻게? 경영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경영과 행정에서 유사점, 차이점에 대한 파트. 이게 사회과학에서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개념 말고 두 번째 나오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스타일에 대한 문제. 물론 이거 뒤에 가서 공부하면 돼요. 공부하면 되니까. 다만 이제 패턴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패턴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경영과 구분된 행정의 속성이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다음에 우리가 구분된다 말은, 구분된다 이런 의미 자체가요. 이 의미가 유사점을 얘기할까요? 차이점을 얘기할까요? 도대체 뭘 묻는 거죠? 구분된다는 얘기는 차이점을 얘기하겠죠. 이걸 묻는 거겠죠. 그죠?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읽지 못해갖고 틀린 경우도 많아요. 그럴 수도 있나 싶은데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지금 뭐 묻고 있지? 이런 걸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유사점, 차이점에 대한 이런 형태. 자, 이런 부분이 이제 특성 비교형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분류형인데요. 역시 이제 굉장히 많은 스타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유형, 종류, 분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시험 출제에서 제일 용이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종류라고 보통 표현한 경우도 있고요. 유형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또는 분류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게 가장 전형적 스타일이 2편에 보면은 정책학이 있어요. 그럼 정책학에 보면은 정책의 유형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때는 학자별 분류가 나오기 시작해요. 로이라는 학자가, 알몬드라는 학자가 이렇게 여러 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 보면 대부분 수험생들 제일 싫어하는 학자들입니다. 대부분 다 수험생들은 외국 사람이니까 친하지 않아서 그런지 싫어하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이건 뭐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로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알몬드라는 사람도 있고 세레스벌리라는 학자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등장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런 걸 공부할 때 처음부터 다 공부하면 어때요? 거의 필패합니다. 망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인 거, 이게. 그래서 보통 로이가 가장 기초가 돼요. 로이 말고 다른 사람 나오겠죠. 1회도 갈 때는 아예 안 보는 겁니다. 그리고 2회도 갈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점증적으로 하나씩 하는 게 가장 기본형입니다. 자, 그러면 정책이 나오잖아요. 그럼 조직론을 공부하면 어때요? 똑같이 나온 거예요. 조직의 유형이 나와요. 이때는 학자별 분류라기보다는 그냥 포괄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민츠버그라는 학자가 데프트라는 학자가 뭐 어떻게 분류했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걸 인사행정을 가면은 공직의 분류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예컨대 계급제, 직위분류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다음에 재무행정을 공부하면은 예산의 종류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거 이제 재무행정에서 나온 파트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조직론 문제거든요. 조직론 파트에 보면 이렇게 조직 유형도 있고, 다음에 동기부여 이론이라고 있어요. 동기부여 이론. 동기부여 이론을 보면은 동기부여 이론을 분류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가 과정이론, 내용이론 이런 식으로 구분해요. 지금은 내용이론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대비된 개념이 과정이론과 대비된 말로서 내용이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스타일 문제에서는 이렇게 했잖아요. 두 개 중에 하나를 파악한 겁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그냥 모르면은 답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 이건 사실은 그죠? 이건 뭐 유추도 아니에요. 유추도 아니고 안다 모른다예요.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할 때는 두 개 중에 어느 한쪽을 좀 정확하게 공부해 줘야 돼요. 두 개를 똑같이 공부하면은 나중에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한쪽을 좀 잡아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특히 여기서는 과정이론이 더 중요합니다. 과정이론이 5개가 나와요. 5개는 좀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구분됩니다. 참고로 내용이론은 한 2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20명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5명이 그래도 쉽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분류하는 개념은 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 분류형에 속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소위 이제 개념을 묻는 것 중에 하나요. 개념을 묻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개념이나 특징을 묻는 과정에서 이제 말 바꾸기. 이게 이제 이런 거죠. A는 뭐뭐이다. 이런 식이에요. 문장이. 이렇게 분류하는데,
근데 이걸 이제 조금 더 붙여갖고 A는 뭐뭐라기보다 뭐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럼 X라기보다 Y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근데 이걸 이제 반대로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물으면은 Y라기보다는 X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이게. 그럼 이제 말 바꾸기 틀린 거죠. 근데 이런 거는 관찰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자꾸 보다 보면요.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A보다 B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객관식을 많이 풀면은 어느 정도 느낌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풀어야 됩니다. 많이 풀다 보면 자연적으로 풀 수 있어요. 행정에서 가장 많이 묻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 스타일이 가장 많이 이것도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투입보다 산출 이런 식이에요.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중심. 어떻게 보면 최근 행정을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 표현이 이 표현이거든요.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 행정 관료보다는 고객 중심 이 개념이거든요. 고객 중심. 그래서 A보다 B라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 이제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신제도주의 개념을 묻는 거잖아요. 개념을 묻는 건데 신제도주의에 보면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있어요. 여기 나온 특징이 적절성의 논리와 결과성의 논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건 우리가 잘 공부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표현, 적절성이란 말이 있어. 이건 키워드를 좀 탐색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 문장에서 약간 좀 의심스러워 보이거든요. 이런 걸 이제 좀 찾아내는 건 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법령에 대한 파트가요.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돼요. 그것도. 그러니까 법령에 대한 부분은 특히 이제 제일 많은 게 인원이라든가 수치 같은 거 이런 걸 물을 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정보공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한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표현에 대한 건데 이런 것은 이건 법령이니까요. 이건 뭐 사실은 뭐 대비책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부분을 이런 거 이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15명인지 14명인지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요. 이건 내년도에 내년 한 3월 달쯤에 연금 개혁이 만약에 있게 된다면은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근데 내년 3월 달에 연금 개혁이 하반기로 밀리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제도 변화가 좀 지켜봐야 내년이 아니죠. 벌써 해가 바뀌었는데 제가 아직도 작년 생각하고 있었네요. 올해죠, 그죠? 올 한 3월 달쯤에 이전에 개혁이 되면은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 뭐 가장 이슈화되는 게요. 현 정부에서 얼마 전에 대통령이 신년 이제 뭐 이렇게 담화문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본인이 이제 뭘 하겠다라는 것을 좀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가 노동개혁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연금개혁이죠. 난 뭐 대통령이 뭘 얘기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행정학이 뭐 무슨이잖아요. 국정이 매뉴얼을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국정이 이제 집회에서 그게 어때요? 올해의 이슈가 된다라는 건 중요할 수 있겠죠. 올해의 이슈가 될 것이다. 근데 노동개혁하고 우리 행정학 시험 문제하고는 관련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금 같은 건 이제 관련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 우리가 이제 시험 치기 전에 한 5월달쯤 5월달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는 한번 있잖아 제도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거는 제가 할 몫입니다. 제가 할 몫이니까 하여튼 체크해야 된다는 사실만 좀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제도가 뭐가 바뀌느냐라는 문제 크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런 연금제도개혁, 정부조직 개편, 정부조직 개편 이것도 바뀔 수는 있어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문제. 사실은 이슈가 된 게 이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제도가 있어요. 지방자치제도가 최근에 왔고 대부분 다가 공권에 대한 부분은 18세로 대부분 다 바뀌었습니다. 18세로 대부분 다 바뀌었는데 아직도 19세가 하나 남아있어요. 주민소환이라는 파트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주민소환 제도는 아직 남아있는데 이것도 아마 법 개정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만은 근데 돼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부분만 바뀌면은 지방제도는 다 있잖아. 5월잖아요. 정리가 끝나요. 그래서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은 어떤 형태든 간에 시험에서 한번 측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2022년도의 가장 큰 이슈였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반영 정도는 좀 늦었기 때문에 올해쯤에는 올해 시행된 거의 모든 시험에서 다 이건 좀 다룰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에 이슈화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 정도 이제 해갖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문형에 대한 어떤 이제 패턴을 보셨는데 한 번 더 복습하고 나서 바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개념 형태예요. 개념은 이건 기본기를 갖춘 겁니다. 기본기를 갖춘 거기 때문에 개념은 자꾸 쓰십시오. 자꾸 써갖고 길게 쓰지 마세요. 짧게 써갖고 있잖아요. 뭐는 뭐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특징을 묻는 걸 때 행정과 경영 이런 식의 비교를 묻는 것 이런 게 이제 이런 이제 개념을 역시 특징을 비교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형화하는 것들, 분류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것도 개념형 문제 중에 하나지만은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풀어가는 거. 이것도 많이 묻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런 어떤 A보다 B 이런 논리.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도적 변화 이런 게 이제 봤는데요. 뭐 이런저런 내용들은 진짜 실전에 가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준비할 때는 이런 내용을 너무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개념 정리가 시험 공부의 50% 아니 50% 아니겠지. 개인적으로 봐서 한 7, 80%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풀어간 자체가 한 7, 80% 정도라고 보시고요. 이것만 정리해도 행정학은 낭패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뒤에 가면은 자꾸 이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이렇게 공부 확장하려고 합니다. 근데 근거점 원단 그거 다 지워버리고 있죠. 기본형의 기본 개념만 정확하게 알아도 거의 문제의 7, 80%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있잖아 문제를 보거나 너무 많은 응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뒤에 가면 또 유혹에 넘어가실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죠? 뒤에 가면 에이 또 이렇게 보고 또 저래 봐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 절대 보지 마세요. 그거를 공무원 시험 수준으로 우리가 준비하면요 절대 있잖아요 6개월 이내에 공부 못합니다. 요즘 공무원은 아시다시피 최하가 1년입니다. 사실은 1년에도 잘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공무원은 보통 최하가 1년에서 2년 정도 하거든요. 학원에서 와서 공부하거나 남한테 얘기할 때는요 몇 달 안 했다고 얘기하죠. 실제는 아니죠. 실제는 어때요? 혼자 몰래 공부하는 시간을 다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누구나 다 어때요? 남한테 드러낼 땐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남한테 드러낼 때는 뭐 그냥 조금 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행정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현실 한계를 인지하고 고득점을 안 해도 되니까 기본형을 묻는 것은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대신에 반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있잖아요. 5회독에서 7회독은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회독이란 말은 아시죠? 1회독, 2회독 이런 말은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회독수를 얘기할 때 최소한 5회독에 7회독 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용을 많이 잡으면 안 돼요. 그죠? 내용을 줄여갖고 어때요? 빨리 돌려야 됩니다. 자,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셔요.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좀 이제 윤곽적인 얘기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좀 본론 바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맨 처음에 보시면은 자 행정 전체가 7편으로 되어 있고요. 7편에서 그 단원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저런 사항들 제가 이제 다 좀 지나갈게요. 왜냐하면은 지난번 11월 달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좀 많이 말씀드렸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과정부터 또 지금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나 현재 시점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 이런 저런 사항들 좀 빼버리고 바로 좀 본론에 속한 것 좀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7편 중에서 이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거예요. 말씀드렸던 건 이건 기본서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기본서 안 가져오셨으면은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건 보시면 되고 기본서 가지고 오셨으면은
3페이지 보면 돼요. 기본선 3페이지 보시면 되고, 요약집은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한번 보고 가시면 돼요, 그냥. 이걸 왜 얘기했냐면요. 제가 이게, 지난번 수단 때도 이거는 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이거 뭘 얘기하냐면은, 이번 처음 공부하시면은 한번 전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음 중 행정학의 성격에 관한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슨 문제든 간에요. 아는 것 이렇게 물을 때는 체크 안 해도 됩니다. 항상 문제에서 나올 때는 어때요? 옳은 것 물을 때는 무조건 체크해야 돼요. 이런 건 객관식에서 기본입니다. 왜냐면은 옳은 게 어렵거든요. 틀린 거 찾는 게 쉬워요, 사실. 그래서 자, 옳지 않은 것인데 행정에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강조한 것은 정책 성격을 가진다. 자, 가치 권위적 배분 이런 말 써요. 이런 말 자체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 이게 무슨 뜻인지 대충 알 것 같아 하면 어때요? 일회독된 겁니다. 근데 뭐지? 그럼 이제 입문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입문자에다 아닌 걸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 권위적 배분이란 말 써요. 우리가 이걸 정치란 이렇게 써요. 정치란. 또는 정책이란 이렇게 써요. 이게 개념이에요. 정치란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든가 이런 학자들 주로 얘기한 게요.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이게 정치의 개념. 왜냐하면 정치 본질은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정치 권력을 설명한 파트 이게 가치의 권위적 배분. 이건 정치를 얘기한 파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본 포스트코브라는 단어가 나와요. 포스트코브. 정확하게 하면 이 오자가 소문자가 돼야 되지만은 포스트코브란 말을 써요. 이게 귤릭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행정관리설에서 나왔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귤릭이라는 사람이 행정은 이 사람이 얘기한 게 행정관리설이라고 불러요. 행정관리설에서 얘기한 게 행정의 가장 본질은 관리적 개념으로서 7가지가 있다. 그 약자에게 7가지 약자인데 현대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진부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자체가 거의 100년 전에 나왔던 얘기니까요.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진부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고전 중에는 중요한 고전이에요. 그래서 얘는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말고 화이트가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뭐 여러 명이 나와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이건 이제 공부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학은 실증 학문일 뿐만 아니라 가치지향적 규범적 학문의 성격을 가진다. 예, 맞아요. 이거는 양면을 가져요. 양면성. 행정학의 특성을 설명하다 보면 양면성이라는 말을 써요. 양면성. 양면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양면이라는 말은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실증적 학문적 성격부터 있고 같이 또 규범적 성격도 있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행정관료의 정책 형성에 대한 영향력의 증가는 대의민주주의 정책 책무성을 강화시킨다. 한 5번 읽어도 이 말 뜻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것까지 읽으면 돼요. 더 이상 굳이 이걸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정책 책무성을 높여요. 그럼 이때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거든요. 행정관료, 정책성, 정책 형성, 관료, 정책 형성, 그 다음에 대의제, 정치적 책임 이런 말이 나와요. 적어도 이 개념을 이해할 때면 5가지 또는 4가지 정도의 용어에 대한 이해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처음에 초보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있잖아요. 이건 이해할 쉬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대의제라는 개념이 언제 나왔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 정책 책임이라는 게 또 뭐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음에 공부하기 되게 어려운 문장인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6회 시험이에요. 행정사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6회 과락이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했던 시절입니다. 뭐 모든 시험이나 한번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요. 어려운 시기도 있고 쉬운 시기도 있고. 근데 이때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예요. 지금은 거의 평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란 게 1, 2, 3, 4 이래갖고 지금 10회까지 왔잖아요. 11회가 됐어요. 이때 있잖아요. 이렇게 소폭적으로 올라갔다 이게 쫙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난이도가 중 정도에서 유지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고 쉬운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있잖아요.
그냥 평균적 문제가 나와요, 지금은. 그래서 현재 10회는 난이도를 있잖아요. 저 고저 이렇게 붙다면은 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게 좀 그림 참 못 그린다, 그죠? 이거 중위치를 볼게요. 중위치를 봤을 때 이런 정도의 어떤 약간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가 6회예요. 5회, 6회, 7회 이때가 제일 어렵게 나왔어요. 이건 다음에 기출문제 보실 때 참고하십시오. 실제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은 안 풀린 때가 나와요. 이거 도대체 뭐지? 이런 거 나와요. 대때 요때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럴 리는 없겠지만 10회, 11회, 12회 이렇게 오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 훈련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이미지 훈련이라는 게요. 어렵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하지? 이런 거예요. 이런 이미지 훈련 좀 해야 되거든요.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럼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찍어야 돼요? 맞아요. 잘 찍어야 돼요. 근데 어려울 때 중요한 건 뭐죠? 기본형만 맞추겠다 생각하십시오. 기본형만 맞추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진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있잖아요. 기본명 맞추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꽈락은 면하겠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진짜로. 그렇게 하면은 대략 한 50점 정도 받아요. 정말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 풀이지 어떻게 하겠어요. 대신에 다른 과목에서 잡아야 되겠죠. 다 어렵게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절대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기본형 문제는 맞출 거 같자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패턴을 좀 잡으셔야 되겠고요. 5번은 뭐 당연히 맞는 내용입니다. 학제간이란 말은 종합학문이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학문 또는 연합학문. 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학제간이란 말 쓰고 있어요. 그래서 6회 문제에서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일부 포함되는데, 이 기출물이란 게요, 처음 접하면은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걸 한 2번 보잖아요? 그러면, 일 것 같아. 약간 좀 친해져요. 한 3번 정도 보면요, 저거 같아. 저거 봤는데, 뭐 특히 더 어려운 것 같진 않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본 이유는 공부가 어떤 파트에서 나온다는 것도 있지만은 내 스스로 자신감 얻는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는 기출 최소한 3회독 이상은 보셔야 돼요. 다만 답은 외우지 마세요. 답은 외우지 마시고 답 외우면은 다음에 문제가 안 풀려요. 그냥 찍어요. 그냥. 이거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읽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답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웬만하면 일단 책에다가 볼펜으로 답을 체크하지 마십시오. 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런 소소한 내용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책을 보실 때는 연필을 제일 많이 쓴 게 이게 제일 사실은 요즘 잘 안 쓴 거예요. 근데 연필도 종류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샤프부터 시작해갖고요. 이렇게 굵은 펜으로 나온 것들, 이것도 붉은색 나온 것도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연필 종류만 해도 한 3-4개가 있고요. 그다음 볼펜 종류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 형광펜이 있어. 이게 순서가 쭉 따라갈 때 형광펜이라는 것도요. 색깔을 넣을 때 파란색은 주황색은 정말 쓰지 마세요. 주황색 형광펜 쓰면은 두 번째 그 다음 펜에 쓸 게 없어져요. 그래서 형광펜도 처음에 연한 것부터 먼저 쓰세요. 그럼 노란색 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파란색 쓰면은 덧칠해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쯤 갔을 때 주황색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들어가면은 한 3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있잖아요. 2번, 2번, 뭐 3번, 3번 이 정도 하면 거의 있잖아요. 거의 뭐 8회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공부한 흔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책 너무 깨끗하게 보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어느 정도 좀 확실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좀 보도하시고요.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자, 이제 좀 본론으로 좀 바로 좀 들어갈게요. 그래서 중간 타이밍이 이제 뭐 중간에 OT 같은 거 이런 거 좀 많이 좀 생략하고 좀 바로 좀 들어갈 테니까요. 자, 행정이 뭐냐라는 개념적 정의부터 해갖고 좀 바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요거 하고 난 다음에 국가 성격의 변천이라는 얘기 좀 언급할게요. 그래서 일단 국가의 변천 언급하기 전에 행정이 뭐냐라는 개념부터 좀 정의를 좀 내려야 되니까 이렇게 보고 들어갈게요.
자, 행정이란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는 정부의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거는 이게 정답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간단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물론 제가 생각하는 행정학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생각한 겁니다. 행정이 뭐냐 물으니까 행정은 무엇이다? 행정이란 뭐냐 물으면 정부의 활동입니다. 정부의 활동이란 말을 다른 말 쓰면 어때요? 정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요. 이게 다음에 우리가 활동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활동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이걸 다른 말로 기능이라 불러도 되고 역할이라 불러도 되고 그죠? 기능이라 불러도 되고 역할이라 불러도 되고 또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하는 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는 일. 행정이 뭡니까? 물으면요. 정부 하는 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정부 하는 일. 행정이 뭡니까? 정부 하는 일. 정부 하는 일. 뭘 합니까?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합니다. 또는 또는 행정은 뭘 합니까?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 것입니다. 또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규제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자, 그래서 행정이란 뭐냐 물으면은 정부의 활동입니다. 정부의 활동인데 정부의 활동을 좀 더 풀었으면 어떻게 된다? 정책의 형성과 집행이라 불러도 돼요. 이 말은요, 형성이란 말 대신 결정이라 써도 돼요. 그래서 보통 이걸 더 쉽게 쓸 때 이렇게 많이 써요. 정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을 집행한 것이 이렇게 써도 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게 제일 쉬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행정 뭡니까 하면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 것이다. 이렇게 써도 돼요. 또는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해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규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써도 돼요. 자, 그래서 두 가지 패턴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아마, 제가 첫 번째로 먼저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뒤에 가서 얘기할 겁니다. 이건 2장에 가서 공부할 내용인데요. 행정법하고 조금 관련성을 매칭할 때는 이 두 번째가 행정법하고 관련성을 매치하기 좋아요. 행정법은 국민에 대해서 뭘 한 것이다? 규제하는 역할이 많아요. 그래서 행정법 관계라고 표현하거든요. 행정법 관계가 뭡니까? 행정법을 공부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행정법 관계. 행정법 관계는 뭐죠? 행정과 국민의 관계거든요. 행정과 국민의 관계거든요. 근데 행정과 국민의 관계를 공법적 관계와 사법적 관계가 있어요. 주로 무슨 관계? 공법적 관계예요. 그렇지만 사법적 관계도 일부 있어요. 이게 연결되는 파트예요. 행정법에서 주로 이걸 많이 얘기해요. 규제. 이걸 얘기 많이 해요. 규제란 말이 이런 거예요. 해라, 하지 마라, 금지, 허가, 승인 이런 것들입니다. 건축, 허가잖아요. 조세, 부가잖아요. 이런 건 전부 다 어때요? 규제적 개념에 속하거든요. 해, 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뭐죠? 규제가 아니고 서비스거든요. 서비스. 서비스는 뭘 서비스란 게 뭐겠습니까? 자, 이제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매칭하고 한번 볼게요. 자, 행정이란 무엇이다? 정부의 활동입니다. 행정이란 정부의 활동인데, 정부 하는 일인데,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입니다.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 행정이란 뭐죠?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 그럼 국민적 요구는 또 뭡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의 요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 지금 코로나죠. 코로나인데요. 그래서 한동안 참 이런 웃기지 못한 얘기를 많이 있었죠. BC와 AC 또는 AD란 말 썼어요. 이 말은 아시죠? 그죠? BC와 AD. 그죠. 원래 BC란 말은 Before Christ, 기원전이라고 썼죠. 근데 그 얘기 아니고 Before Corona죠. Before Corona, 그죠? AD는 After Disease. 질병 이후에. 그래서 BC와 AD 시기라고 표현해요. 그게 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비대면으로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요즘 저도 유튜브 많이 봐요. 유튜브 듣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최근에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고용구조의 변화가 와갖고 이 충돌이 생겨서 이 비자발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쓸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난리인 거 이게. 그래서 음식 장사하신 분이 한번 나왔더라고요. 음식 장사하신 분이 이 코로나 시기에는 장사가 안 되었고 근데 지금 장사하려고 하니까 손님 오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어갖고 결국 가족들 쓰다 그것도 안 돼갖고 결국은 하나는 문 닫고 이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해요? 급격한 산업의 형태가 바뀐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옛날 영국에서 소위 차티스 운동이라는 유명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방직기계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막 스트라이크라는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산업혁명에서 정보화로 가면서 또 다른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 과도기 시기인 것 같아요. 이런 과정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의 확산은 수없이 많은 문제를 양산하게 됩니다. 그 양산하는데요. 이런 어떤 전염병의 문제, 경기 침체의 문제, 고용구조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고용 형태라든가 이런 거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이런 상황이 되고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럼 정부가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어때요? 정책 결정한 것입니다. 그럼 방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죠? 이런 게 정책입니다. 그다음 이 서비스 이제 이 정책을 집행한 겁니다. 그럼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방역에 대한 대책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실제 방역 활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대책이 아니라 방역 활동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건 집행이 되는 겁니다. 행정이 이겁니까? 이겁니까? 물론 두 개 다 필요합니다. 두 개 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공공서비스 제공하거나 규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서비스 제공. 이건 이제 우리가 얼마 전까지 했던 예를 들어서 백신을 접종한다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하는 활동이겠죠. 이런 것이라든지 더 넓게 들어가면은 치안이라든지 또는 이제 교통이라든지요. 이런 거 전부 다 공공서비스 개념입니다. 정부가 제공한 공공서비스 이런 거 교육이라든가요. 이런 어떤 공공서비스 제공이 있고 두 번째는 어때요? 규제입니다. 규제라는 게 보통 어때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법학에서 주로 다룬 것들이에요. 그래서 법학에 보면은 하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인가, 허가 이런 것이 있어요. 아마 행정법 1회독 정도 하셨으면 이제 이런 말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한번 혹시 공부했던 기억 나는지 모르겠어. 하허면 특인대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명, 허가, 면허, 면제지, 그죠?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게 이제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풀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이란 뭐냐 물으면은 이렇게 보다시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하는 또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정부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활동이라는 건 크게 어떻게 된다?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나눌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공공서비스 제공과 규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봐요. 자, 이렇게 좀 봤고요. 이 내용 가지고 우리 앞으로 계속 사용할 겁니다. 이 두 가지 패턴 가지고 계속 쓸 테니까 이 각각의 형태에서 요의 내용을 좀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래서 뒤 가서 좀 더 얘기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공공서비스 제공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정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한 건데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할까? 아니면요? 사기업이 할까? 아니면요? 중간적 형태를 할까? 이런 얘기예요. 이게 누가 할까?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정부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또는 있잖아요. 사기업이 할 수도 있고 또는 있잖아요. 이 중간적 형태로서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보통 우리가 공공기관이란 말로서 쓰게 되거나 공기업이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다음에 어떻게 민영화라는 개념에서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와서는 정부도 민간도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중간적 형태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게 굉장히 넓고 이 공공기관형 개념 굉장히 넓어요. 이게 이런 내용을 들어가는데 실제 정부 활동은 여기서 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다? 행정사의 업무 범위가 여기까지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행정사의 업무 범위라는 건 정부 활동이거든요.
행정사의 역할은 어때요? 정부와 민간인을 연결하는 그 매개잖아요. 이 접경에 있는 것이 시민과 정부 이 접경에서 활동하는 게 행정사의 역할이잖아요. 그 역할인데 이런 영역이 포함되니까 어때요? 굉장히 범위 넓다는 얘기예요. 범위 넓다. 그래서 이 정도가 어때요? 행정사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이론하고 같이 컨비네이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 개념만 봤어요. 개념만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비학습 좀 얘기해야 되는데요. 국가의 변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내용들은 자, 요약집은 이제 테마 1에 속하는 것이고, 여러분 기본서에서는 6페이지 이후에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서 6페이지 이후에 나온 것들을 정리할 테니까요. 이거 잠시 쉬었다가 여기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